네, 이번 회차는 40번째 40강이 되겠습니다. 경매 ABC 교재 하던 거 마저 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매 ABC 교재 109페이지. 사례 16번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신축주택이고 그 주택에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했다.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건물을 포함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우 낙찰인에게 대항해서 계속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대지의 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민법에 나오는 얘기죠. 일괄 경매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건물의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자는 그 대지에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요. 건물의 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아무런 저당권 설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쳐서 건물 낙찰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죠. 민법 할 때 다 하셨기 때문에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게 나대지였죠. 나대지. 나대지인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저당 들어갔네요. 이 토지에 대해서만 건저당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 상태에서 건조당이 들어갔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축 건물이죠. 신축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뭔가 하면은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갔죠. 이렇게 된 사건이죠. 이렇게 된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대지에 대해서 건조당을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해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신축됐을 때 대지의 저당권자는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은 나중에 경매 집어넣겠죠. 경매 집어넣게 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지금 근저당은 대지에만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는 거죠. 땅에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이 땅에 대해서만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땅만 경매로 집어넣는 경우에는 그럼 낙찰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A라고 했을 때 이 건저당권자는 B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건저당권자가 자기의 건저당의 목적인 토지만 경매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 싸잡아서 몰아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건저당권자한테 있는 거죠. 만약에 건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낙찰자가 토지에 대한 낙찰자가 등장을 하겠죠. 그 토지에 대한 낙찰자를 갑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낙찰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는 토지는 이제 갑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A 건물이죠. 이렇게 된 상태죠. 이렇게 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칙권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림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려면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은 토지에 대해서 건저당을 들어갈 때 여기에 건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A라고 했을 때 땅도 A여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저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런데요. 민법 공부할 때 다 하셨으니까요. 법칙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렇게 건저당이 들어갈 때 토지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위에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건저당이 들어갈 때 토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자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건저당이 들어갈 때는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벌써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 이제 땅 주인인 A가 이게 건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A가 역시 이제 같은 소유권자죠. 땅도 A 거고, 건물도 A 건데, A가 신축 건물을 올렸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건저당권자 B가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를 집어넣을 때, 이 토지만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발생을 했냐는 얘기죠. 만약에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건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낙찰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토지는 갑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신축 건물은 원래 A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땅은 갑의 것인데 그 다음에 건물은 A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저당에 들어갈 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저당에 들어갈 때 건물도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건저당에 들어갈 때 건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A는 법직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법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내 땅 위에 네 건물이 있냐? 헐어라. 그러면은 A는 건물을 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법정 지상권도 규정을 했지만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할 수 있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사례가 되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토지만 경매에 붙일 건지 토지 건물 전부 다 일괄 경매 청구할 건지 그거는 뭐 건저당권자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설을 보면요.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벌써 법칙권 문제가 아닙니다. 대지의 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선택권은 대지의 저당권자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건저당권자는 건물의 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괄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건저당권자는 노타치가 되는 거죠. 건저당권자의 목적은 땅만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토지의 낙찰가액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따라서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아무런 저당권 설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쳐서 건물 낙찰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 자체에 대해서 뭐 저당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선순위로 세입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건물 낙찰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 17번.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면서 목적물을 점유했다는 얘기죠. 입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럼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했으니까 대항력은 이 길 0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었을 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이런 경우에 날짜가 같습니다. 전입신고한 날짜도 같고요. 확정일자 같은 날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런 식으로 날짜가 같은 경우 전입신고 날짜가 같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찍었다고 했을 때는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지만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도 이 길 0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임대인은 건물주죠. 임차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 후 건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신청되었는데 이 경우에 건저당권자와 임차인 간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해설 보겠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이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보다 등기를 먼저 격려한 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된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15일 날 할까요? 뭐 15일 날 날짜 똑같이 잡겠습니다. 15일 날 전입신고하고 바로 확정일자 찍었고요. 뭐 600원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도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1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16일 0시에 대항력을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15일 날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15일입니다. 15일. 15일 주간이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공서가 문을 여는 시간, 이거를 그냥 주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16일 이길 0시니까 1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요.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믹스가 돼가지고 두 가지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의해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이거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늦은 거, 그걸 기준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선 변제적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늦은 거, 16일 0시죠. 그래서 같은 날 15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을 때 대항력은 16일 0시, 우선 변제권도 16일 0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당권을 15일 날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5일에 저당권 등기를 했으니까 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15일 날 등기를 했으니까 역시 15일 날 주간이죠. 등기소가 문 여는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가 될 것이니까 15일 주간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다툼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 조건을 갖췄을 때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겠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변론으로 하고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세입자는 16일 0시가 되고 저당권은 15일 주간이죠. 결과적으로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고 저당권 등기를 했을 때 저당권자가 우선이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저당권자가 1등이고 세입자는 2등이 되는 것이죠. 16일 0시니까 밀리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자기 피담보 채권을 100%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등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입법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 이길 0시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입법자의 취지가 뭔가 하면은 이런 세입자하고 이런 물권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담보물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 이게 입법자의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세입자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같은 날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저당권을 우선시킴으로 인해서 세입자를 뒤로 미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저당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입자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세입자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은행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보물권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다시 읽어보면요. 사례 17번, 109페이지 사례 17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이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먼저 격려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된다.
여기서 뭐 등기를 먼저 격려한 요거는 조금 말이 어폐가 있네요. 같은 날짜에 해도 이제 저당권이 우선이죠. 예, 입법자의 취지는 어쨌든 같은 날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임차인보다는 담보물권자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당권자를 우선시킨다는 얘기죠. 돈 빌려준 은행을 우선시킨다는 얘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서민들이 은행 가서 돈을 못 빌려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어떤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돈을 못 빌려 은행에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담보물권을 우선시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깔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따라서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로부터 발생을 하고 이길 0시 건저당권자의 배당 순위는 그 저당권 설정일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건저당권자가 선순위 배당권자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 교재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맨 끝에 마지막에 또 어디 문제도 뭐 거의 다 푼 것 같고요. 맨 끝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은 표 24번이 나와 있습니다. 125페이지, 표 24.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최종 정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오타 같은 거 좀 수정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적용 범위를 보면은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그 다음에 보증금에 따른 적용 제한이 없죠. 주택이면은 모두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상가건물 임대차. 이게 서울시가 뭐 4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이게 한 3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그런지 저는 구판을 갖고 있는데 뭐 개정판 혹시 이번에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고쳐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냐 고액 상가냐 그 구별 기준이 9억이죠. 9억.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냐 9억 초과냐.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뭐 조문이 22개인가 그렇죠. 22개의 이 전면 적용을 받으려면은 그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22개 조문에 100%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5개인가 6개만 그러니까 이거를 9억 이하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일반 상가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억이 초과됐을 때 이걸 고액 상가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 고액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고액 상가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법 취지에서 환산보증금 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22개 중에서 몇 개는 보호하는 조문이 입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이 초과됐을 때 9억 이하는 22개 조문 100% 적용을 받고요. 9억이 초과됐을 때, 즉 고액 상가인 경우에는 몇 개의 조문만 적용을 받습니다.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대항력 보호를 받습니다. 고액 상가도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대항력 행사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갱신청구권 10년, 갱신청구권 10년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차임연체와 해지,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조문. 차임을 3개 차임을 연체했을 때 월세 3번 안 내면은 그리고 그것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했을 때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그때 해지권이 발생을 하죠. 그것도 역시 고액 상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표준 권리금 계약서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건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뭡니까? 특례조항이죠. 특례조항. 여기서 특례조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9억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할 때, 계약을 갱신을 할 때 맥시멈 몇 프로입니까? 정액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정액할 때 맥시멈 5%지 않습니까? 맥시멈 5%. 물론 이것도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칼자루는 임차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5% 제한인데 고액상가 같은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 시세에 따라서 뭐 20% 올리든 뭐 50% 올리든 이거는 건물주 마음입니다. 임대인 마음입니다. 이것이 악법 같지만은 이것이 현행법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합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입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5%, 맥시멈 5% 제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임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고액상가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고액상가 아니냐?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5% 제한을 받지 않고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변상가 시세, 키워드는 그거죠. 주변상가 시세에 따라서 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도 봐라. 옆에 당구장도 이번에 50% 올렸잖아. 나도 50% 올릴 거야. 이게 합법입니다. 합법.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나와야 됩니다. 이 특례 조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권리금 조항에 적용을 받는 거죠. 권리금 조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갱신청구권, 차입연체와 해지, 표준권리금 계약서, 특례조항, 권리금에 관한 얘기들 이 여섯 가지 것들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상가의 경우에도 이제는 보호조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건 몇 년 전에 만든 책이 되나서요. 그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4억이 아니라 지금 9억입니다. 9억. 밑에 것들도 다 고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대항력 요건이 나오는데 주택임대차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일반 상가 9억 이하의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여기 이제 상가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플러스 확정일자 찍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찍어버리면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이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어야 되고요. 이거는 상가임대차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찍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환산보증금이 9억이 초과되는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없죠. 여기 22개 조문 안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9억을 초과하는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인정되지만은 우선 변제권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고액상가는. 그러니까 고액상가는 경매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 같은 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얘기니까요. 여기 연관돼서 최우선 변제 보호도 받죠. 그러나 여기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찍었을 때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우선 변제권에 관한 이 조문이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상가를 갖고 세무서에 갔을 때 사업자 등록은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받아주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확정일자 찍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확정일자 찍어주지 않습니다. 이 고액상가의 경우에는. 고액상가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조문에 적용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자체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설사 거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확정일자를 찍어줬다 하더라도 그 확정일자는 무효입니다. 무효.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찍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찍어주고 찍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만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를 안 찍어주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액상가 같은 경우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호를 못 받죠.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나마 선순위 대항력이면은 대항력 갖고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고액상가 같은 경우에 이것은 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소액임차이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벌써 9억이라는 얘기는 소액임차인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없고 굳이 인정한 게 대항력하고 10년 동안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권리금 보호해준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우면 못 들어가죠. 경매로 들어갔을 때. 선순위 대항력이면은 대항력 갖고 버티면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후순위로 들어가는 건데 후순위는 대항력을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럼 이 대항력도 행사 못 하고 그러면 고액 상가의 경우에 어떤 보호 방안이 있냐?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고액 상가 거래하실 때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등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법은 등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의 일반 상가, 물론 이제 지방은 요 액수가 다르겠죠. 서울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의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22개 조문에 100% 전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수단이 있습니다. 뭐 최우선 변제도 인정받고 대항력도 인정받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요. 확정일자 찍으면은. 하지만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항력 외에는 보호 방안이 별로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는 두 가지죠.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임대차 등기를 하든지 전세권 등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고액상가를 중개 거래하실 때에는 그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앉혀놓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 고액상가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계산해 보시고요. 서울시 기준 9억을 초과했을 때는 이 6개의 조문에 적용을 받는 것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차 등기를 하건 전세권 등기를 하건 그거는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하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 등기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건 터지고 나면은 나중에 자칫하면은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설명을 이렇게 제대로 안 했냐? 그럼 중개사가 도대체 뭘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실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예, 대항력 요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다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복습삼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생소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칸 최우선 변제권 얘기가 나오는데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를 보면은 당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밑에 가필 좀 해두세요.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당해 주택가액뿐만 아니라 대지가액도 포함하죠. 예,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적으셔야 됩니다. 8조 3항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3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당해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죠. 그리고 이것은 역시 이제 가로 안에 밑에 바로 밑에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가필하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 14조 3항에 나오는 얘기죠. 14조 3항입니다. 그 다음 우선변제권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는 거기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요건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에다 확정일자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다 확정일자까지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는 후순위 물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순서만큼만. 만약에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 1등, 2등, 3등, 4등 중에서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세입자가 2등을 했다. 확정일자 순위가 2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3등, 4등보다는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나 1등은 제끼지 못합니다. 자기 순수만큼 자기 등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선 변제권이죠.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후순위 물권자보다는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순위자는 못 제낍니다. 후순위 물권자보다는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고 그 외에 있는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후순위 물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까지도 다 제낍니다. 그죠? 무조건 자기가 1등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이런 말이 붙은 것이죠. 그 다음 칸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는 세무서 가서 찍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단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정해놨죠. 상가임대차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뭐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단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했죠. 차임 정감 청구권 나오는데 둘 다 5%입니다. 주택임대차는 5% 맞고 오른쪽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100분의 9판에는 100분의 9로 돼 있죠. 100분의 5로 고치시고 5%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칸에 보면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에는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에 이게 지금 4배 중, 뭐, 4배란 말이 틀린 것 같은데? 공시기준 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 금지. 이게 틀린 것 같은데? 틀렸네요. 일단 오른쪽을 먼저 보시죠. 상가임대차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에다가 4.5배. 그러니까, 오른쪽은 상가임대차는, 이거 다 옛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이 오타가 많이 났네요. 뭐 개정판에는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요. 1.25%까지 내려갔습니까? 뭐 이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1.25%라고 하죠. 기준금리가. 그렇게 전제했을 때 여기서 4배가 아니고요. 더하기입니다. 그죠? 더하기 3.5를 해야 되죠. 여기다. 더하기 3.5, 더하기 3.5. 그래서 연 10%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한 액수, 요거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더 낮은 거죠. 요거 두 개 중에서 더 낮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는 연 12%, 요걸 하든지 또는 공시기준금리를 만약에 1.25%라고 했을 때 1.25 곱하기, 얘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4.5. 이렇게 해서 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 중에서 낮은 거. 대략 보면 다 이쪽이 낫죠. 그죠? 예, 낮습니다. 이쪽. 주택임대차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상가임대차는 곱하기 4.5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타가 많이 났네요. 그 다음에 보증금 됐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여부에 대해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는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없음이 아니라 이번에 개정법에 갱신 청구권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책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상가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갱신 청구권이 10년 동안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통보. 요거는 현행법상 맞고요. 최초 계약일부터 합산하여 전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죠. 10년. 그 다음에 임차권 성계. 임차권 성계인데 주택임대차 인정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상가건물 임대차인데 인정되지 않음으로 혹시 돼 있는 분들은 뒤에 거 지우셔야죠. 되지 않음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인정되죠. 저번에 어떻게 됩니까? 3조 상가임대차보호법 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인정됩니다. 임차권 성계 양쪽 다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갱신 나오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뭐 어떤 통지를 해야 되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뭐 나가면 나가겠다 이런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12월 달부터는 이것이 이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뭐 통지 같은 걸 해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사전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사전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한 달 전 사전 통지 이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만기다. 오늘 만기고 내일 나간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제 통보를 하루 전에 하셔도 됩니다. 하루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내일 나갈 거 오늘이 만기다. 그러면 오늘 통보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그리고 이제 상가임대차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전 통지가 임대인도 사전 통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임차인도 사전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만 사전 통지 규정이 있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전에 통지해야 된다. 나간다고 통지해야 된다. 이런 조문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나가기 하루 전에 통지해도 됩니다.
나가기 하루 전에 나 내일 나간다. 만기라서 나간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그 하루 만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이면 1억 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물리해석상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 전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룻밤 사이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갑자기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법무부 해석 지침입니까? 그 지침에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임차인이 너무 촉박하게 나가겠다고 통지했을 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묵시갱신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합법이니까요. 통지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너무 촉박하게 임차인이 통지했을 때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좀 좋게 해결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지금 1억 1천이죠. 그죠? 1억 1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가임대차는 6,500만 원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 밑에 것들도 조금씩 올려야 되겠네요. 그 밑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 나오네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3,400이 아니라 3,700이죠. 3,700. 그리고 오른쪽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그래서 암기할 때 하나하나 37에 6522 누차 말씀을 드렸죠. 암기하시라고. 하나하나 37에 6522 전화번호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에도 있고요. 상가임대차에도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특징은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고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그래서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특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런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얘기를 써놓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나 사용대차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뭐 법조문에 이것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사용대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